오늘은 어, 그 독서 전례에 따라서 오늘은 이제 복음서의 말씀보다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하늘 말씀 나누기는 이 본문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진 않아요. 처음에 이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에 오늘 나왔지만 뭐 그것과도 연결 지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그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빙그레님이 책을 하나, 그림책을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저의 설교 대신에 그림책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책을 같이 읽어 드릴 텐데 쭉 들어보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기의 소감을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나의 사직동, 한성옥, 김서정. 나의 사직동. 우뚝 솟은 빌딩들, 끝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여기는 서울 한복판 광화문입니다. 이 광화문 바로 옆에 내가 살던 옛집이 있었습니다. 세문안교회 옆 골목길로 접어들어 10분쯤 걸으면 나오는 동네. 자그마한 한옥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사직동에서 나는 태어나 자랐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육교 건너 돌아올 때 붕붕거리는 자동차 소리가 문득 그치고 우리 진돌이 짖는 소리가 컹컹 들리면 거기서부터 우리 동네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친구들과 뛰어놀 골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앉아 쉴 나무 그늘도 많았습니다. 엄마 어릴 때 이사와 내가 11살 될 때까지 우리 가족이 살던 집, 사직동 129번지. 봄이면 라일락이 향기로웠고 가을이면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주름살처럼 자글자글 벽에 생긴 금은 무성한 담쟁이 잎이 가려주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지었다는 우리 집은 70년 넘게 동네 한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할머니는 우리 집보다 더 오래 동네를 지킨 분이었습니다. 90이 넘었지만 온갖 옛일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곱고 예쁘던 처녀 시절, 우리 집 지어지는 모습도 아지요. 엄마 어릴 때 얼굴 그대로라며 할머니는 가끔 내 머리를 쓸어 주기도 했습니다. 나물 할머니는 채소 말리는 게 취미였습니다. 무며 호박이며 가지며 버섯 등 햇볕 따뜻한 날이면 골목에는 소쿠리랑 멍석이 가득했습니다. 반질반질하던 무 조각이 쪼글쪼글해지는 게 신기해서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들여다본 적도 많았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파마 아줌마와
스마일 아저씨를 퍽 좋아했습니다. 파마약 사들고 찾아가면 아줌마가 공짜로 머리를 해드렸거든요. 날씨가 좋을 때면 방 안이 답답하다며 대문 앞에 나와 앉아 머리를 말았습니다. 파마약 냄새는 옆 골목까지 희미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던 스마일 아저씨는 날마다 골목길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삭삭 비질 소리도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안에 숨바꼭질하듯 숨어있던 조그만 해장국집. 다른 동네 사람들도 꼬불꼬불한 길을 돌고 돌아 용케도 찾아오는 유명한 음식점이었습니다. 이 해장국이 나한테는 서방이라고. 30년 동안 애들 먹여 살리고 가르쳤다고. 하하 웃으며 해장국집 아줌마는 말하곤 했습니다. 슈퍼에 있는 것들을 나는 다 좋아했지만 무엇보다 좋아한 건 가끔 사탕을 그냥 쥐어주는 슈퍼 아저씨였습니다. 재영이 왔냐? 무어줄까? 꼬리를 길게 빼는 아저씨 말을 들으면 3살짜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긴 나는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 슈퍼 앞을 그냥 못 지나쳤다는군요. 네가 벌써 4학년이야? 세월 참 빠르구나. 해마다 몇 번씩 아저씨는 나한테 몇 학년인지 묻고는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대화령 아저씨. 아줌마는 일할 때면 항상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빈 상자 묶는 일이 참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사고를 당해 팔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팔로 자동차 경비며 정원사 일이며 온갖 일을 했습니다. 쉬는 날에도 아줌마를 도와 일을 했는데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아줌마보다 상자를 더 빨리 묶었습니다. 어느 해 봄날 모퉁이 집담 한쪽이 허물어져 나가고 뚝딱뚝딱 망치 소리 몇 번 들리더니 책이 잔뜩 꽂힌 가게가 생겼어요. 덕분에 우리는 만화 빌리러 찻길을 건너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는 아줌마 옆에는 귀가 긴 강아지 캔디가 있었습니다. 캔디는 우리가 놀자고 불러도 긴 귀만 움찔거릴 뿐 아줌마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나도 그렇게 사직동을 떠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낯선 현수막이 걸렸어요. 도심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득 재개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말이라고 엄마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리라고요. 아파트 사는 친구가 부러운 적도 있던 터라 나는 조금 들떴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제 아파트가 생긴다. 나는 11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갑자기 무슨 회의에 간다며 자주 집을 비우는 것만 조금 이상했습니다. 늘 웃는 슈퍼 아저씨와 말없는 재활용 아저씨가 길에서 소리를 높이며 말다툼한 이유 몰랐습니다. 앞집 살던 주인의 할머니 푸념이 늘었습니다. 새 사는 사람 어쩌라고.
종일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던 꼬맹이 주희도 가끔 종알거렸습니다. 새 사는 사람 어쩌라고. 나는 그 소리가 그냥 귀엽게만 들렸습니다. 신영인에 가는 길을 우리는 100계단이라고 불렀어요. 정확하게는 58계단이었지만요. 뛰어오르면 1분에 갈 수 있지만 가위바위보 하며 올라가면 30분도 넘게 걸렸습니다. 아파트 지으면 1000계단 되겠다. 가위바위보 하면 3시간 걸리겠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깔깔 웃었지만 100계단 아닌 계단을 가위바위로 올라가는 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골목에서 놀았습니다. 귀신 집 앞에 잡초와 쓰레기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앞을 지날 때면 괜히 깍깍거리며 뛰었고, 연탄집 앞에서는 팽이 돌리는 남자애들과 인형 놀이하는 여자애들이 자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감이 익을 무렵에는 가장 크고 맛있는 감이 열리는 대장 감나무에 돌을 던져 보기도 했고, 숨바꼭질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돌이가 쫓아와 꼬리를 흔드는 바람에 들킨 적도 많았지요. 그러는 동안 동네는 슬금슬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서 맛있는 떡볶이를 팔던 문구점이 문을 닫더니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동네 입구 꽃집이랑 치킨집도 부동산 사무실로 바뀌었습니다. 반장 할아버지 생일에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앞으로 다시는 없을 거라나요?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먹기는 많이 먹었지만 재미는 별로 없었어요. 슈퍼 아저씨랑 재활용 아저씨는 끝내 안 나타났습니다. 서둘러 배를 불린 우리들은 골목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털 날린다 야단 맞으며 알짱거리던 진돌이도 졸래졸래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어둑해질 무렵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파트도 좋지만 이런 동네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배웅하던 반장 할아버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짐을 잔뜩 실은 트럭이 요란하게 부릉거리며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홍파 진돌이는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파주 이모 할머니네로 보내야 했지요. 울면서 때도 써보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건 나도 알았습니다. 홍파동에서 학교까지는 한 정거장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육교 건너 다시 버스를 타야 하는데 무심코 골목길로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참 나 이사했지 하면서 되돌아 나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러다가 내친 김에 골목길로 계속 걸었습니다. 자동차 소리는 잦아드는데 진돌이 컹컹 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높은 쇠담이 나타났습니다. 담은 우리 동네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주춤주춤 걷다 보니 커다란 대문이 끽 열리며 트럭이 나왔습니다. 얼핏 안을 들여다본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도 없고 백계단도 없고 감나무도 없었습니다. 커다랗게 입을 벌린 구덩이 위로 얼기설기 엮인 철근과 높다란 타워 크레인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굴착기가 세갈키 손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구덩이가 푹 파인 것 같았습니다. 세갈키가 뱃속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으로 배를 꾹 눌러야 했습니다. 집까지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않고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진돌이 생각만 자꾸 났습니다. 나는 이제 사직동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사직동 129번지가 아니라 모닝 팰리스 103동 801호입니다. 단지한 길은 널찍하고 반듯합니다. 나무에 꽃에 분수가 춤추는 작은 공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팽이 돌리고 인형놀이 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싹싹 빚이라는 사람은 제복 입은 청소 아줌마입니다. 옛날 동네 사람들은 이제 여기 살지 않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옆동에 사는 신영이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위바위로 계단을 올라가기는 하지 않습니다. 노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여기는 사직동이지만 나의 사직동은 아닙니다. 나의 사직동은 이제는 없습니다. 예, 그 한성우 김서정님이 쓰신 나의 사직동이라는 그림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 제가 잘 읽어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그림책을 읽고 난 여러분들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요. 음, 예. 그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음, 일단 제그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우리 종팔님부터 그냥 전반적인 느낌을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책 읽어보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 종팔님. 예, 예. 그 재밌네요. 그림책. 뭐,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내용이 뭔가 이제 뭐 나름 여러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액면 그대로만 받아서 느낀 점들은 뭐 예전에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나 그런 마을이 있었을 텐데 그 마을이 많이 변해하고 그런 예전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고 공감이 가고요. 저도 뭐 예전에 그 학창 시절 때 다녔던 그 동네에 한번 가끔 가볼 때가 있어 가보면 이런 이 작가가 쓴 그런 느낌들이 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녁 때도 뭐 모임 있어서 그때 얘기하려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폐차를 했어요. 그래서 네, 뭐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한 14년 동안 차를 폐차한 그런 느낌도 아마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리고 급하게 또 렌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렌트를 하면서 또 하는 어떤 느낌들이 오늘 이 그림책에 나온 그런 것들이 조금 공감이 됩니다. 자세한 것들은 아마 저녁에 모임 때 다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우리 박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이모죠. 사직동에 사셨는데 여름만 되면은 사직동이 옛날엔 전부 다 한옥집이었습니다. 그 한옥집은 들어가면서 푹 꺼지서 이렇게 마루로 올라갔는데 그 하수구를 막아가지고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여름에 거기서 그러니까 이종사촌들 이렇게 전부 다 애들을 전부 다 모여서 수영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끝나면 이제 사직공원 지금 무슨 궁으로 돼 있던데 사직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직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놀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전번에 그 청와대 피켓팅 하러 갔을 때 그때 내려오면서 거기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전부 다 건물이 들어서고 옛날의 모습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서식동의 모습이 그래서 지금 그림도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그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 그때 둘째 이모부님이 무역을 하셔가지고 미국을 그때 미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미국을 자주 다니시면서 이제 초콜릿을 이제 사다 주시곤 해가지고 그 집에 가면 그저 초콜릿 먹는 맛에 그렇게 자주 갔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은 예전에 과거 추억이 또 여기와 지역과 또 밀접하게 있어서 또 떠올랐다고 하시네요. 네, 사직동이 추억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학교도 거기서 다녔고. 이 책은 거의 박 선생님을 위한 책이네요. 거기 민중서관이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였습니다. 경복국민학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추억이 많은 곳이었죠. 네, 우리 또 제 화면에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은주님하고 무왕님도 한번 이거 이야기를 들은 소감이 어떠신지.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 추억들, 그래서 잃어가는 게 많죠. 한편으로 그것이 소중하고 아깝고 그리우면서도 또 뭐 그것만을 붙들고 또 있을 수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가지고 가고 무엇을 더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은주님은? 네, 잘 봤습니다. 이야기가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도 우리한테 잘 전달된 것 같고 또 저는 약간의 또 다른 그것과는 또 좀 다른 부분들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알아가면 시대는 발전하면서도 그걸 다시 하고픈 인간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저희 같이 다시 대도시에서 이런 작은 시골 학교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빙그레와 목사님처럼 이렇게 아이들 무료에서 또 생활을 시켰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도 사람의 의지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다. 만들어진 공간을 어떻게 찾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다 들어보기에는 좀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병욱 전우님하고 재은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볼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얘기 안 하신 분들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았어. 저는 지금 저희 서울에 있는 친정집이 딱 이 상태예요. 저희 75년부터 거기 살았는데 그 동네 지역을 묶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생들이 거기서 한 집에 다세대 주택을 만들어서 두 집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거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실질적인 지금의 문제이네요. 네. 재은님네는. 우리 이병욱 장로님. 저는 그런 뭐 특별한 기억이 없어갖고 그런. 네. 뭔 말을 하려는가? 네. 이상입니다. 네. 저 이 그림책을 처음 봤을 때 수직과 수평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을은 대단히 수평적이고,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근데 아파트는 수직적이잖아요. 근데 수평적인 곳에서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싶지 않아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파마를 말아주던 아줌마, 모를 말리던 아줌마, 쓰름질을 하던 아저씨, 그분들의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서 그걸 보는 아이들이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생각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삶이 이어졌었는데 아파트 이렇게 이 수직적인 삶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놓쳐졌다라는 거, 삶의 이야기나 모습이 아이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풍물을 23살 때 처음 만났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문화 말살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70년 동안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에 문화운동을 했던 언니 오빠들이 우리의 옛것을 찾는 과정에서 그 풍물과 탈춤을 했기 때문에 제가 90년대에 그거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풍물을 하면 그거는 기독교 정사에 맞지 않는다라고 터부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봐도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23살 때 90년대죠. 95년도에 그거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100년 동안 단절됐던 것을 내가 90년도에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어주게 했던 그 문화운동을 했던 분들에게 너무 고마웠던 마음이 들었고 지금도 감사해요. 그것처럼 나도 후세에게 좋은 것들을 어떻게 물려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야금도 풍물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가야금도 아이들에게 만나게 해주고 뭐 탈춤도 만나게 해주고 하는 그 이음새 역할을 나는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삶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그림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모습이 애써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됐던, 보여졌던 마을의 이야기들, 사람들,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영님하고 형사님도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 뭐 제가 질문했던 거 내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유나님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동시에 이 책에 대한 느낌을 그냥 같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소영님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는 글쎄요. 이거 보면서 저희 지금 아파트가 이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지금 저희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예전의 모습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사는데 애들이 인사를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쁜데 다음에 또 얘들은 어떻게 마시겠어요? 또 인사를 막 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저는 성가시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들 잃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누구한테 관심을 쓰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뭐 염려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인사 챙기고 이런 것들을 이게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졌다. 이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도시화되고 이렇게 살면서 익명성이 너무 이제 익숙해진 거, 그다음에 이렇게 개인주의적이 된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 책 오늘 또 얘기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사님은? 저도 그 후암동에서 살았는데요. 후암동이 그 해방촌하고 거의 이제 같은 라인에 있는데 해방촌이나 후암동이나 뭐 지금도 동일한데 일방길이 좀 많고 원래 좁은 도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도 예전 모습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존 자리에 있던 집을 뭐 리뉴얼하는 개념? 아니면 뭐 기존의 주택들 몇 개 합쳐서 뭐 다세대 주택 만들고 뭐 이런 거라 요즘 가도 예전 모습이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예전에 그 후암동에 살 때 제가 봐왔던 익숙한 모습들이라 너무 좀 반가웠는데 그쪽은 뭐 아파트가 들어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 떠났다고 해요. 저도 간혹가다 이제 후암동에 가서 아직도 저희 그 친인척분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다들 뭐 어디 가셨는지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는데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 많이 웃고 떠들고 그렇게 했던 그 노인분들 40, 50대 아저씨들, 아줌마들 저랑 같이 자랐던 그 친구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잃어버린 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가면서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는 게 좀 많이 아쉽고 슬픕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우리 박영순이 혹시 지금 거기 직장이신데 얘기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상황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어저께 정우경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줌 트라우마가 있다고. 저희도 이게 줌 가지고 회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 본부장님이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오늘 급한 상황
발생을 합니다. 그 얘기 마치고 저는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점심이 배달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좀 요새 CEO가 없는 관계로 주말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시간이 길면 길지만 사실은 역사나 지나간 시간을 보면 순간 찰나보다도 짧은 시간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살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은 수없이 많겠죠. 그 잃어버리는 것들에 그냥 시간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시절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희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또 어떻게 또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져가느냐가 우선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앞으로 5년, 10년 후면 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서도 지금의 생각을 앞으로 5년 후에 우리는 이렇게 이루고 살겠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몸은 또 5년 후의 몸과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네. 정우경님하고 저희가 뭐 10년 좀 넘게 이렇게 만나왔지만, 그때 우리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살아봅시다라고 계획을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실천하고자 할 때 사실은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때의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하고는 지금 또 반드시 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들은 저한테는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되지 않은 갑자기 질문을 해서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김유준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책 내용은 제가 그 근처에 살았었기 때문에 조금 뭐 공감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살면서 잃어버린 게 뭐가 있냐고 목사님 물어보셔서 질문하셔서 잠깐 생각했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여유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시골에 오니까 그 여유라는 게 뭔지 조금 알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살면서 잃어버리는 건 여유가 없었구나, 그동안. 바쁘게 젊었을 때는 먹고 살고 뭐 일하느라고. 근데 여기 와서 있다 보니까 그런 여유를 좀 찾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무언가 내가 얻어지는 편안한 게 있으면 나에게 또 불편한 것이 같이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골 삶이 어떠냐고 얘기 물어보시는데, 제가 여유를 찾았으면 그거에 맞게끔 불편한 것들도 또 따라온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근데 전 정말 지금 놀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에 다 나왔어요. 일단은 유나님하고 저는 부부긴 하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유나님이 생각했던 거를 제가 이제 저기 적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박영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제가 정리한 걸 짧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제가 지금 여기 횡성에 와 있는데, 횡성도 지금 시골이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아파트와 빌라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에도 이웃은 살고 있어요. 옆집, 윗집, 아랫집. 근데 왜 이웃이라는 관계 형성이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였냐면, 아, 공간이 관계를 만들어 주는구나. 그러니까 수평의 공간을 넓게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는구나. 그러면서 예전 제가 살았던 부천 그 복사골 중동 마을을 생각해 봤어요. 집과 집을 이어주는 꼬불꼬불 골목길, 그리고 인도 차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그 마을길들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사유지였거든요. 근데 그 사유지를 서로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을 공유하니까 생활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이 자연스럽게 만남의 공간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아파트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규격화된 사적 공간을 위아래로 쌓아놓고 있으니까 오가는 길에 만나는 이웃이 없어요. 공유지로는 복도와 폐쇄된 엘리베이터 공간밖에 없습니다. 사적 공간 이 사이에 교집합이 많을수록 공동체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마을을 형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빌라 문화가 확산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사라져가는 마을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또 저한테 던져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동네에서 용인 그 수지구 고기동에서 마을 공동체 공공이라는 단체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세대를 이어주고 또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마을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교사가 되어서 이끌어주는 그런 마을 학교예요. 어른들은 멘토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잘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지만 미래에 대한 다양한 불안감을 안고 사는 그런 현실에서 든든한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영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를 돌아보고 추억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아쉬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들 10년 뒤면 또 한 번 우리가 아쉬움에 되돌아볼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 주었으면 좋을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나누고 싶었던 건 제가 이 손잡는 교회에 비록 온라인상으로밖에 못 만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자꾸만 구체적인 꿈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이전에 제가 설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과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꿈이에요. 일상에서 삶을 공유하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을 서로에게 북돋아주는 그런 삶과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지금은 물리적 공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한계가 분명한 그런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안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왁자지껄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방법들을 계속 또 한번 찾아 나가 보고 싶고요. 비록 지금은 온라인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관계들을 한번 계속 만들어 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삶과 신앙을 함께 공유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꿈꾸는 꿈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한정된 만남이지만 제한된 만남이지만 우리가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뭐 하죠? 기억하시죠? 네, 우리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온라인 월별 생일 축하 모임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바쁜 와중이겠지만 저녁에 그냥 밥 먹는 시간이어도 혹은 누가 손님이 찾아온 시간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켜놓고만 계십시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떠들고 얘기하고 서로 축하하고 한쪽에서 노래 부르고 한쪽에서 이야기 들려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저녁에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신 우리 운영위원들 특별히 무왕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에 오늘 예배 시간에 못 나눈 이야기들 저녁에 또 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